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격변기 속에서 이뤄낸 의미 있는 실적인데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제로 코나 전기차의 이단 화재,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이 꼽힙니다. 네, 아버지의 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선대 회장들이 다져온 토대 위에서 이 젊은 리더 정의선이 새로 세울 현대차의 미래 전망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송재경 센터장님, 오늘 지금 시장이 이제 곧 마감이 될 텐데. 네. 현대차가 오늘 저희가 토론한 주제인데 네. 오늘은 많이 떨어졌어요. 시장 흐름 조금 간단히 좀 분석해 주시죠. 첫 번째로는 주식이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많이 올랐을 때 빠집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현대차가 워낙 그 사이 한 2, 3년 계속 상당히 고생을 하다가 연초에 워낙 현대차가 주가가 상당히 올해 들어와서 좋았었고요. 주식시장,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뒀었습니다. 8월 달까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9월, 10월 정도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차익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언급 주셨던 이제 코나 같은 이제 화재 이슈, 이런 것들이 일단 아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는 이제 그런 격언처럼 아마 그러한 이제 원인 제공이 한 원이지 않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정의선 회장 취임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취임 소식 이후에 관련 주가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의선 회장 체제의 이제 본격적인 변화,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2년 전에 이루지 못했던 지배구조 개편의 완성이 돼야 됩니다. 아직은 현대차는 다른 그룹, 삼성도 그렇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좀 지배구조 개선, 수렴출자를 해결하지 못한 대표적인 그룹이거든요. 2년 전에 한번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과의 그러니까 의사소통 이 부족해서 실패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 때에서 이제 아들 때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들 때에서는 조금 더 젊은 피 수혈들이 이루어지면서 시장과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에서 주가들이 좀 더 좋아지는 모습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권 교수님,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과제도 조금 이따 저희가 논의를 하는데 이제 지난 14일이 수요일이었죠. 이제 정식으로 최 정 회장이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정의선 체제의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과연 어떤 경영을 펼칠 것인지 취임사 등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이지만 지금은 이제 과거 현대그룹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건설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동차라 이제 분사가 됐고 이제 분사가 되면서 이제 현대 그룹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 그룹에서 내놓은 매물들을 현대자동차가 다시 인수하면서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이제 2세 경영이 되었고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3세 경영으로 넘어간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정의선 회장의 취임사에 대단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인류라는 단어가 7번이 언급이 됩니다. 인류의 꿈을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인류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데 대체 그럼 인류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게 과거에 정몽구 회장이 품질 경영을 간주할 때 고객 중심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인류라는 개념으로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쭉 얘기해 보면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꿈, 그다음에 인류에게 한 차원 높은 삶의 경험을 제공한다. 또는 인류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미래 인류의 생활 방식은 이동의 방식과 이동 수단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모빌리티란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인류의 꿈, 인류의 자유로운 이동은 자율주행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자율주행. 그다음에 미래 친환경 에너지는 역시 흔히 알고 있는 수소나 배터리 전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대체 한 차원 높은 삶의 경험이라는 말도 언급을 했는데 대체 이건 뭘까? 이거는 이제 도시 이동의 재탄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것은 도시와 도시 간에 이동을 하고 도시 내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도시 자체를 재편성 또는 재탄생을 시켜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동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큰 꿈을 이번에 취임사에 담아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로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이런 한계를 극복해서 뭔가 이 운송, 모빌리티의 총체적인 그런 솔루션 기업이 된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동 수단 만드는 건 기본이고, 기본이고. 그 이동 수단에 포함되는 에너지를 지금은 이제 화석 연료를 쓰고 있지만 그걸 미래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라는 것도 일부 들어 있고요. 더불어서 이동이 편하려면 도시 자체의 설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 자체를 새로 만드는 약간 건설 쪽의 성격도 갖고 있고 한마디로 이동을 중심에 두고 인류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는 사업을 하겠다. 이게 이제 3세 경영의 미래 포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원대한 계획을 세웠을 텐데 예, 예. 그 계획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시작하는 부분, 착착 진행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수소. 수소. 수소는 사실 단기 전략이 아니고 장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더 이상 쓰지 말자고 하는 그런 규제들이 들어오고 그런 여론들이 들어올 때 그러면 미래에 이동할 때의 에너지는 무엇으로 쓸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기겠죠. 그 전기는 배터리에 담아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원 자체는 아직까지 그렇게 친환경적이지 않으니 그 친환경적인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낸 것이 수소였고 그 수소를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를 바꾸는 그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앞서서 그 서두에 언급하신 것처럼 글로벌은 배터리 전기차 세상으로 빨리 변곡점이 이루어져서 넘어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집중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요. 최근에 미국의 그 앱티브라든가 그 수많은 IT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합작사를 만드는 이유는 앱티브라는 게 뭐 자율주행 차를 만든 앱티브는 기술. 예전에 이제 과거에 미국의 델파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름을 바꾼 게 앱티브인데 델파이. 그 앱티브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인데 그 소프트웨어 한 회사하고 50대 50으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자율주행을 하려면 지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 지능은 인간의 뇌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판단할까라고는 알고리즘을 짜주는 건데 그 알고리즘을 짜주는 게 내부에서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니 외부에 앞서 있는 기술들과 손잡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한 게 결국은 이제 이번에 취임사에서 언급한 이런 모든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고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현대차가 말씀하신 이제 전기차 분야에서 올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이 판매량으로 보니까 세계 4위를 기록했어요. 네네. 물론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지만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100만 대를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100만 대를 2025년까지 달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 한번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는데 그 배터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배터리만 조달이 되면 양적으로 100만 대까지 올라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이는데 결국 그 공급이 부족해지면 조달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해결되는 이제 과제는 남아 있는 거죠. 지금 7만 4천 대를 팔았는데 100만 대까지 가려면 상당히 길이 멀어 보이는데 그게 금방 가능하겠습니까? 길이 멀어 보이긴 하는데요. 예. 결국은 양산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예를 들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만 대 양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은 건 뭐냐면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 나라의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시장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지난번에 테슬라도 언급을 한 것처럼 결국은 배터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데 이 배터리 공급 문제가 아직까지 원활하게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이니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자 기존의 배터리 회사하고 뭐 합작사를 만든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일도 있지만 당장에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코로나 전기차의 화재.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해 보여요. 심각하죠. 네? 네, 올 연말에 이제 지금 벌써 몇 건이나 화재가 난 겁니까 지금? 총 13건입니다. 13건. 네, 13건이면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 BMW 화재 2년 전에 있었을 때도 이게 1만 대당 보통 승용차 평균 예. 화재를 따지는데 예.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숫자고요. 그래서 이미 리콜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BMW보다 비율로 따지면 더 많은 거예요 화재가? 그렇죠. 1만 대당 평균 화재 건수로 따지면 BMW보다 높은 숫자입니다. BMW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어쨌든 12월 말까지 정부가 조사해서 원인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고요. 그 전에 현대자동차가 전량 리콜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 리콜 내용은 이제 BMS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배터리 자체의 성능을 컨트롤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걸로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멈추지 않는다 또는 문제가 발견된다 그러면 배터리 팩 자체를 통째로 교환을 해주는 리콜 조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빨리 선제적으로 리콜을 받으시는 게 네.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랑 관련해서는 정부가 만약에 신속하게 리콜 조치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리콜을 받지 않은 차는 운행 중지 명령까지 내리는 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빨리 받아야 되겠군요. 네. 네. 지금 이것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가 좀 약세일 가능성이 있는 약세이잖아요. 네네. 그 배터리 회사 네. LG 화학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긴장하고 주가가 오늘 좀 약세일 텐데 시장에 많은 영향 미치고 있는 건가요? 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고요. 당장 말씀 주셨던 그 코나와 현대차 그 소위 리콜 관련한 이제 비용을 지금 쌓고 있는 걸 예상되는 비용이 적게는 한 수백억 대에서 많게는 한 2,400억, 2,700억 대까지 늘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2,700~800억은 이제 풀리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교체하는 이제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거 자체는 이제 일단 위험 요인이고 리스크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잘 가만 돌이켜 보시면 작년에 그 전에 소위 이제 내연기관인 BMW도 불이 났었고 작년에 잘 기억했지만 미국에서 그 중국에서 테슬라도 불이 꽤 있었습니다. 났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가 들어간 것들의 초기 모델들은 분명 불들이 나고요. 사실은 그 아이폰이나 우리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연하게 불들이 났었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이기 때문에 혹시나 운행 중이나 이럴 때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도 큰 이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제조업들의 초반에는 다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결국은 이제 잡아가는 한 초기 과정이다.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이 부러져 있다. 이제 더 이상 하기 어렵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지금 배터리 회사 LG화학이라든지 지금 현재 LG화학 배터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임 소재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달라질 수 있나요? 아마도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여기 그냥 제가 만약에 지금 현대차 그룹 담당자고 그다음에 LG 화학 담당자면 칼로 물을 써듯이 요거는 내 책임, 저거 책임하면은 앞으로 장기간의 그런 협력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일정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다면 보통 이런 건 명확하게 잘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서로 일정 부분 그 피해를 쉐어하는 서로 이제 나눠 갖는 측면에서 장기 비전을 끌고 가는 모습으로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책임 공방을 계속 묻는 거는 양측에 별로 다 좋지 않은 결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LG 화학 배터리 뭐 SK 이노베이션 뭐 배터리도 들어갔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가요? 그건 뭐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현대자동차는 공식적으로 코나 EV에는 LG 화학 배터리만 쓰고 있다 이렇게 확인한 상태고요. 더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국가수에서 화재 사건을 감식을 했는데 지금 한번 국감에서 셀의 분량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LG화학 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셀은 LG화학이 만드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LG화학은 그 당시에 그 국가수의 발표에 대해서 다르다.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현대자동차는 일단 셀에서 문제가 됐든 셀의 성능을 컨트롤하는 그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든 어쨌든 사건은 일어났고 화재는 일어나고 있으니 일단 선제적으로 리콜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12월까지 모든 조사를 마치고 어디서 원인이 있는지 발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대차와 LG화학이 좀 얼굴을 붉히게 된 그렇죠. 그런 지금 코나 사태로 그런 상황이면서도 또 협력 관계는 계속해 나가는 모양새인 게 오늘 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함께 또 추진한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KST라고 하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플랫폼 운송 모빌리티 업체 최근에 가맹 택시를 하고 있죠.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회사입니다. 앱에서 이제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오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그 회사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를 한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택시로 코나 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기차를. 그래서 이제 그 택시가 다 수명이 끝나면 폐 배터리가 나올 텐데 그 폐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LG가 다시 수거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뭐 빌딩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쪽에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로 쓰겠다 해가지고 이제 얘기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예. 송재영 센터장님, 뭐 전기차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또 가장 관심 갖는 게 테슬라였잖아요. 네네. 또 테슬라 직접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네. 한때 뭐 고평가 논란이 굉장히 있던데 요즘 그래도 굉장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이제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위 그러니까 나스닥의 지금 흐름 자체가 상위 5개 기업, 그러니까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S&P 500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3%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너무 쏠림 현상이 있고 그 중심에는 이제 그러니까 테슬라는 거기 들어가질 않지만 예. 그와 유사한 수준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테슬라 같은 케이스가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투자자들이 이걸 살 때 그냥 보통 주식을 산다기보다는 이것에 기반한 콜옵션을 많이 사세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결국은 상당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가 10% 오르면 콜옵션은 뭐 50% 오르는 이제 이런 이제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간에 이제 그 아주 짜릿한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만 이게 걱정스러운 건 이건 만기가 있고 만기 때 그보다 낮으면은 다 이제 청산되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어쨌든 계속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매번 좀 되게 버거워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주식 직접 사는 게 아니고 콜옵션을 사는 투자들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 점점 그렇게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기본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옵션과 관련돼서 소위 반대 매매를 하려는 준비하는 이제 상대 증권사들이 있거든요. 그걸 대응해주기 위해서 그네들이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아주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조심할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테슬라가 금년간에 왜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놓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선언을 했죠. 선언을 했죠. 네네네. 곧 이제 뭐 시작이 될 텐데 네네. 그렇게 되면 이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관련 주식이라고 그럴까 시장 네. 국내에도 뭐 부품업사들이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그 밸류 체인이 되게 넓습니다.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간단한 말씀 주셨던 아까 앱티브 같은 그런 해외 협력사도 있고 국내 관련된 작은 부품사들도 이제 개발사들도 있을 텐데 좀 넓게 보면은 저 멀리 가서 이제 통신 서비스 회사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율주행이 꿈이긴 한데 이것들이 이제 과연 이제 실제로 길에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지금 충분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제도적 장치들이 다 돼 있느냐는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뭐 이따 논의가 되겠지만 좀 더 봐야 될 게 대표적으로 보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완전히 해서 이제 사람 손을 떠났을 때 네. 이것이 사람이 실수한 건지 그 시스템이 실수한 건지에 대해서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이 아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기술적으로야 다 갈 수 있는데 네. 제도적으로 이것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라서 꿈은 있는데 조금은 가야 될 길들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예.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 앞에도 놓인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 개편일 겁니다. 2년 전에 사실 추진을 했었는데 무산이 됐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엘리엇이 또 반대도 했었고 예. 글로비스 중심으로 재편을 하려다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아마 이 부분은 계속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글로비스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예. 선언을 했는데 그 중고차 사업을 누가 하냐? 예. 글로비스가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미 글로비스가? 글로비스가 중고차 경매 사업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 지금 선언적으로는 배기량 2,400cc 이상만 취급을 먼저 하겠다. 큰 차. 그렇죠. 이 얘기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먼저 인증 중고를 통해 가지고 가치를 높이겠다. 왜냐하면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독일 수입차들에 비해서 3년 지나면 중고차 가격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취급받는군요. 그렇죠. 독일 네. 경쟁차만큼의 네. 중고차 가격을 높이려면 처음에 새 차를 팔고 해당 기업 제조사가 다시 품질 검증을 하고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줬을 때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신차 판매가 연계가 되니까 이 중고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 의지를 밝힌 게 바로 이제 글로비스
쪽으로 중고차 사업을 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 글로비스를 아니냐. 키우겠다. 그렇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후생, 이른바 소비자들이 가치 높이는 걸 원합니다. 예. 라고 하는 명분도 있고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해서 글로비스의 가치가 올라가면 결국 나중에 그 대주주가 결국 예. 이제 정의선 회장 체제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글로비스가 중요한 게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 주식이 뭐 현대차만 해도 2.3%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글로비스의 23%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가치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흥미로운 점이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하셨을 때 그 LG화학이 폐배터리 사업한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기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 회사가 있고 예. 그 다 쓰고 난 다음에 배터리를 가져가서 ESS 저장 장치를 쓰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같이 MOU 맺은 회사가 글로비스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소식이 떨어졌는데 예. 그걸 보면서 아 글로비스를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에 많이 키우고 있구나. 키우고 있구나라는 핵심 거를 사업들과 글로비스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앞으로도 있구나. 계속 키우겠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군요. 됐죠. 예, 예. 센터장님 그러면 이 2년 전에 지배구조 개편이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 실패한 이유 이번에는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당시 왜 실패를 했나요? 아마 그때 실패해서 많은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때 왜 실패했느냐를 돌아보면은 그때 이제 기관 투자자들, 저희 펀드 매니저들과 대화를 해본 결론은 현대차 그룹이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좀 뭐랄까 조금은 이제 그러니까 앞서간 거죠. 그러니까 시장과 그러니까 소위 의사소통하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현대차가 좀 일방적으로 의사소통을 진행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당시에.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외국인 투자 포함해서 국내에서 많은 반대표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스스로 이제 철회하는 모습으로 이제 결론이 잠정적으로 지었고요. 그 당시는 이제 아버지 선대 회장 때의 그러한 이제 매니지먼트가 주류를 좀 많이 이뤘다면 지금은 상대적으로는 지금 아들 정의선 이제 신임 회장의 그러한 이제 신임 체제 좀 젊은 체제로 돌아오면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시장과 의사소통하려는 그러한 그 노력들을 2년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때보단 이번이 훨씬 더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더 성공 가능성은 그때보다는 좀 밝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다 그래도 당시 2년 전처럼 2년 전에 왜 현대 모비스를 두 개로 나누어서 현대 글로비스와 합병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때 뭐 시장의 어떤 평가 문제에 대해서 조금 투자자들이 싫어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방식은 비슷한 거로 방법은 될까요? 바뀌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다 앞에서 논의된 대로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가장 많은 가치가 글로비스이기 때문에 네. 글로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결국 모비스의 그러한 지주화 때 거기에 지분을 가장 많이 갖게 가는 방식을 하려면 먼저 일단 글로비스의 지분이 많아져야 서로 맞바꾸면서 이게 이제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주사 체제로 전환된다는 게 사업 회사와 투자 회사, 네. 이제 이게 이제 지주 회사가 되는 거죠. 두 개를 쫙 해서 여기에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 지주 투자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거를 서로 맞바꾸게 할 때 내가 갖고 있던 지분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비스의 새로운 성장 중력을 붙인다거나 기타 자회사들 갖고 있는 데들에서 새로운 성장성을 부여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교환하면서 전반적으로 지분 확대를 노리는 그런 대표적인 전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5개 현대차 그룹주가 나오는데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저기서 가장 주목을 받을 회사는 글로비스하고 그렇죠. 글로비스와 모비스라고 보시면 두 군데가 되겠죠.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주가를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곧 하긴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쪽이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흥미로운 건 최근에 현대차가 수소를 열심히 밀잖아요. 예. 그 수소에도 글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아, 수소를 유통하는 회사가 글로비스예요. 수소 유통. 유통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제철이 수소를 만들겠다고 지금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그거 만들면 누군가는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물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글로비스가 물류 중심의 회사니까 그렇죠. 그 수소를
스테이션이 있는 곳까지 열심히 날라서 물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가 지금 미래에너지원으로 수소를 주목하고 있는데 관련된 모든 계열사가 수소 분야에서 한 축씩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제철이 생산을 하면 글로비스가 물류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스테이션에서 수소차에다 충전을 해주는 수소를 넣어주는 그 주유 사업이죠. 예. 주유 사업도 현대차가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 에너지의 밸류체인을 가져가면 상당히 미래의 어떤 그 지배구조 개편에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소 현대차가 좀 리드하고 있는데 관련 수소 산업 생태계도 정부가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관련 주식에도 역시 관심을 가질 법한데 네네.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수소가 향후 발전되기 위해서는 일단 수소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작은 그러한 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타는 예. 그러한 그 승용차들보다는 대형 트럭, 상용차에 일단 많이 먼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걱정은 이 일반 승용차들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수소차 관련된 주가들의 버블 우려들이 많고 변동성이 되게 커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승용차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인류 발전,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일부 손해 보고라도 타고 다니는데 예. 이 상용차는 다른 일원도 지금 항상 아까워서 사업을 하기 위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재로서는 수소 가격 자체가 지금 일단 거의 비싸고 이게 한 4분의 1 가격 이상 내려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고 이제 그 관련된 체인들도 지금 없고 차도 불분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은 기본적으로 수소 생태계가 적어도 상용 트럭에서 만들어지는데 적어도 10년 정도는 걸릴 거다. 미국에서조차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서 발전시켜서 나와야 될 거는 아까 한전 코멘트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발전소 쪽에서 소위 이제 전기를 발전하는 그 분야에서의 수소의 활용도가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있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밸류체인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저희가 너무 이거를 이제 그 전기차 안에서만 놓고 보신다기보다는 큰 에너지 생태계 안에서 같이 보아줘야만 큰 흐름에서 이제 소위 수소를 만들고 그거를 저장하고 배달하고 이런 데에 이제 좀 더 집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차가 뭐 수소 지금 변화선 분야 세계 1위니까 네. 현재 지금 상황이 판매량이라든지 뭐 거의 유일하게 수출하는 회사가 현대차 아니에요? 거의 뭐 유일하게 만든다고 봐야죠. 네. 물론 뭐 일본의 도요타도 만들고 예. 하지만 예. 가장 뭐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센터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봐요. 대체 수소를 왜 하냐? 이렇게 근본적으로 여쭤보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 보면 수소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한국하고 일본이 공통점이 뭐냐면 기름이 안 납니다. 원유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원유 가격의 변동성에 국내 경제가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유가가 올라가면 그대로 타격을 받고. 근데 글로벌 전체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화석 연료를 쓰지 말자고 하거든요. 예. 근데 배터리 전기차는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로 보면 경쟁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 배터리 분야에서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앨런 머스크도 테슬라 가지고 쉽게 만들었고 네. 삼성전자도 만들 수 있고요. LG전자도 로봇 청소기에다가 지능 넣어놓고 길가에다가 탑승 자리 만들어 놓고 도로에 넣으면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진입자의 진입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를 쓰지 않고 순환 가능한 에너지를 쓰면서 발전 자체도 완전히 바꾸고 그런 어떤 미래의 사업이 뭐냐 봤더니 이제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및 이동 사업이더라라고 해서 그쪽에 매진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그렇군요.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도 그렇다면 우리도 해외 원유 의존도에 따른 경제 타격 외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가자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판단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겸임교수,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